식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다든지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도 되게 좀 꺼려하는구나. 안전하겠다 생각을 하면서도 뭔가 좀 내가 안전한 데 받겠다는 어떤 그런 좀 뭐 확신 뭐 이런 것들을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해준 게 뭐냐면 요즘 보면은 뭐 지민 님은 좀 더 잘 알겠네요. 연구소 쪽에 있으니까는 그 UV 램프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음. 일반 아파트 같은 데 보면 그 포 그러니까 포충 등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거 보신 적 있죠? 네. 근데 그런 것 중에 보면은 어 다들 바깥에서 대기를 많이 하니까 그중에 이제 UV 램프를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땐 그렇게 비싸지 않는데 그런 거를 이제 퇴근할 때 그 사무실에다가 이제 매장에다가 이렇게 켜 놓고 가면은 나름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인제 어떤 고객들이 왔을 때 그런 것들을 해 줌으로 해서 좀 안심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음. 아까 인제 분무해서 인제 당연히 그런 거를 하 가지고 인제 그 어떤 뭐 소독을 해 놓지만은 그런 장치들 인제 그게 왜 그러냐면 그래서 인제 뭐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인제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다 이러면서 하는 건데 세스코 있잖아요. 오늘 또 잠깐 얘기 드릴 건데 세스코 같은 경우도 인제 이런 예전에 보면은 이게 인제 뭐 식당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뭐 세스코 존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되게 인제 물론 이제 실질적으로는 소독이나 인제 그런 곤충들, 바퀴벌레 이거 잡는 건데 최근 들어서 인제 이 코로나 때문에 인제 방역 케어 그러니까 세스코 케어라는 쪽으로 간 거예요, 예방 차원에서. 그래서 비즈니스를 하나 더 늘렸거든요. 그런 것처럼 뭐 세스코를 또 직접 하면은 좀 돈이 더 많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서비스로 하는 그런 데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뭐 코로나가 뭐 나름 좀 이렇게 좀 경계 대상이기 때문에 매장에 좀 꺼려하는 부분들을 그런 장치를 통해서 다른 매장과의 어떤 경쟁력을 가져갈 수도 있거든요. 음. 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뭐 한번 찾아보세요. UV 램프를 인제 보통 보면은 우리가 아마 문신도 많이 그럴 건데 어떤 소독이 필요하잖아요, 한 사람 하고 나면은. 그래서 네. 그 도구들을 이렇게 UV 램프 같은 데 있는 장이나 이런 데 아마 넣어 놓으실 건데 그 장이 아니라 이걸 오픈형으로 해 가지고 인제 시술하는 그 룸에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네. 퇴근할 때 딱 켜 놓고 가고 뭐 아침에 와서는 끄면 되는데 인제 소독을 하는데 인제 이런 부분도 있죠. 인제 고객들이 이제 이렇게 또 "저거 뭐예요?" 했을 때 그냥 뭐 일부러 얘기해 줄 필요는 없지만은 고객들이 물어볼 때 그 얘기를 해 줌으로써 '아 저런 것까지 배려를 해 주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잘 활용하면은 소비자들한테 어떤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다음에 인제 그분이 그럴 거 아니에요. 신기하니까. 뭐 다른 사람들 만났을 때 "거기 가니까 그런 게 있더라. 그래서 되게 안전하게 한 것 같아." 이게 광고 몇 번 하는 것보다 훨씬 낫거든요. 그리고 혹시 인제 인스타나 이런 SNS를 하신다면은 그런 내용들을 인제 거기다 살짝 올려 놓는 거예요. 물론 이제 다른 데서도 따라할 수 있겠지만은 이거는 좀 사소한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인제 그런 배려부터 아까 다올 님이 좀 일찍 들어오셨길래 제가 시간도 좀 남아서 나름 감사합니다. 인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셔라 하는 겁니다. 네. 음 알겠습니다. 네 분이 들어오셨는데 어쨌든 지금 보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음 발음도 잘 안 돼요, 이분은. 뭉호사를 혹시 백진화 님이나 이다래 님 아세요? 뭉흐사를? 사롤? 백진화 님. 저 분 들어왔습니다. 나가셨네. 이분 아세요? 이분도 2 학기던데. 코로나 때문에 모를 수도 있겠다. 여러분들이 막 만나고 하는 게. 알겠습니다. 뭐. 이분이 지금 수강 변경을 하면서 다시 신청을 한 것 같은데 이쪽으로 지금 접속하는 거를 아시는가 몰라서 그렇다고 연락처가 없어 가지고 제가 좀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자 시간이 돼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2 주차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는
제가 오리엔테이션에 이어서 이제 어떤 내용들로 이제 한 학기를 진행할지에 대한 것들을 같이 말씀을 좀 드렸고요.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두 번째 시간에서는 이제 화장품 산업 현황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 여러분하고 공유를 할 건데, 요 내용은 제가 이제 매년 한 10월 말, 11월 그때쯤에서 이제 코스인닷컴하고 같이 이제 그 화장품 국내 산업 현황을 한번 정리해보고 추가적으로 이제 내년도, 그러니까 작년에 말에 했으면 이제 금년도에 어떤 부분들을 예측이 가능한가, 그 다음에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느냐, 이런 주제로 해서 이제 발표하는 내용인데요. 물론 이제 저 말고도 다른 섹션들이 같이 있습니다. 뭐 기술에 대한 거라든지 뭐 트렌드에 대한 내용도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데, 저는 이제 이 화장품 현황에 대한 것들을 항상 이제 오프닝으로 했는데, 뭐 원래 시작할 때도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한 10년까지는 내가 할 것 같아. 그래서 10년을 한번 채워보자 했는데, 다시 작년에 10년을 채웠어요, 제가. 자, 오늘 2주차 부분인데, 그래서 국내 화장품 산업에 대한 분석 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원래는 약속이 이제 10년만 하고 나는 이제 누구한테 물려줄 거야 그랬는데, 좀 여러분 같은 분들이 또 나오셔가지고 이런 걸 또 다시 이렇게 받아서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는데, 코스인닷컴에서는 별로 이제 그런 걸 안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제 그때 얘기를 했는데 지금도 보면은 아유 올해도 또 해주셔야죠 막 계속 그러는 게 뭐 20년까지라는데 그거는 내가 너무 욕심이고, 어쨌든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그 어떤 분석을 통해서 시장을 좀 예측해 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전략을 세울 때 물론 이제 우리가 환경 분석을 통해서 이제 시장의 현황, 이제 어떤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것도 예측하고, 그다음에 시장 내에서는 이제 어떤 제품들을 소비자가 찾고 있는지, 뭐 본 과목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다룰 건데, 아무튼 그 이런 거에 대한 관심들을 많이 두는 것들이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기업 컨설팅을 한다든지 이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되게 좀 뭐 할 때는 되게 힘들거든요. 뭐 이걸 자료도 찾고 뭐 뭔가 업데이트 해야 되고 뭐 나름 어떻게 분석을 해 볼까 이런 거 했는데, 이제 좀 한 10년째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름 좀 저도 이제 노하우도 생기고, 좀 처음에는 좀 멋모르고 했다가 한 5년 차쯤부터는 약간 겁이 났어요. '이러다 어떡하지?'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제가 인제 아마 그게 2013년, 2014년 때 했던 것 같아요. 이제 동행과 힐링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중소기업들이 어쨌든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뭐 전략 중에 하나로 인제 제가 인제 카피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인제 상품 개발을 할 때 여러분들이 뭐 항상 이제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만들려고 그러지만 그게 이제 매번 이렇게 나는 좋은 아이디어인데 이게 소비자 입장에서 받아들이기에 좋은 아이디어가 돼야지 대박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기 때문에 참 애매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항상 못하니까 저는 이제 카피를 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인데, 이제 전제 조건이 뭐냐면 빨리 하라는 거예요. 되게 스피디하게. 그래서 스피디하게 하면은 뭐냐면 어떤 새로운 제품이 나와서 소비자들이 막 이렇게 반응을 하기 시작하면은 아직까지 시장 형성이 안 된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경쟁 제품이 별로 없을 때니까 아주 빨리 거기에 이제 우리가 도달만 한다면 우리 나름대로는 좀 거기서 그 뭐 부스러기라도 좀 받아먹을 수 있는 기회가 좀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얘기를 좀 드렸어요. 그랬더니 진짜 브랜드 샵에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이제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강연을 하면은 한 많이 올 때는 한 400-500 명, 뭐 적게 와도 한 200-300 명씩은 오는 그런 컨퍼런스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막 들은 사람들이 진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피디하게 하라는 게 뭐냐면, 상품 개발할 때 보통 우리가 이제 뭐 지민이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어쨌든 연구에서 좀 허가나 이런 거기 때문에 직접적인 그런 부분은 알겠지만은, 그래도 보통은 우리가 아모레퍼시픽이 가장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한 1년에 걸쳐서 그러니까 1년 전에 어떤 상품 개발이 다 끝나게 만들거든요. 근데 보통의 이제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그런 여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 그냥 열심히 해서 막 출시하면 또 이제 개발해야 될 게 있고 막 그런 부분이 생기거든요. 뭐 제가 인제 LG 출신이긴 하지만은 제가 근무할 때도 보면은 이런 거예요. 뭐 봄에 열심히 연구를 해 가지고 출시할 때 되면은 가을에 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럼 계절에 맞겠냐고요, 이게.
그러니까 어떤 때는 보면 이제 그것도 일종의 노하우가 생겨서 보정을 하기도 하지만은 아무래는 그런 것들을 이제 1년 전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봄에 출시할 거는 봄에 연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시스템들은 되게 본받을 만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중소기업들은 뭐 엄청나게 빨리 해요. 그래서 뭐 예전에 뭐 6개월에서 뭐 3개월까지 줄고 요즘 들어서는 막 한 1.5개월을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한번 해 줬더니 사람들이 이제 어 나름 이제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면서 하는데 못 알아들은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인제 하는 방법을 얘기를 했죠. 왜냐면은 여러분이 인제 개발을 이렇게 아까 인제 카피라는 걸 아주 스피디하게 하려면은 OEM 회사에 가 있으면 늦어요. 그러니까 OEM 회사보다는 오히려 용기 회사에 가 보면 뭔가 모르지만 새로운 용기가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용기를 보고 그거하고 유사한 어떤 왜냐면 그 몰드라는 게 좀 한 회사에 이렇게 독점적으로 쓸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비슷한 거를 여러 번 캐치업하면은 그거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왜 그런 얘기를 드리냐면 용기 회사에서는 일정 텀이 있어요. 우리가 디자인을 하고 뭐 금형을 개발한다 하더라도 그게 그냥 뭐 하루아침에 딱 용기가 만들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인제 제대로 기능을 하느냐 하는 부분을 하다 보면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최소한 한 6 개월 빨리 해도 한 3 개월 이상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시작하면은 우리도 뭔가 생각할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근데 아무튼 인제 그렇게 해 가지고 요즘 보면은 개발 기간도 되게 짧아지고 능력들이 되게 출중해졌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지나 보니까 '아 이 얘기를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인제 또 느끼는 것이 뭐냐면 혹시 여러분은 커버송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커버송은 뭐냐면 소위 말해서 인제 어 원작자가 따로 있는 거죠. 누군가가 이제 오리지널하게 불렀는데 그거를 누군가 이제 자기 음색이나 자기 나름대로 인제 편곡은 아니지만 하여튼 자기가 부르는 거거든요, 남의 노래를. 근데 인제 그런 부분들은 같이 부른다 하더라도 인제 어떤 느낌이라든지 창법 이런 거에 따라 틀리잖아요. 그러고 커버 댄스라는 것도 있고 인제 요즘 들어서 인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건 카피하고 좀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최근 들어서 제가 한 3년 전부터 얘기하는 거는 카피라는 걸 하지 말고 커버를 해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커버라는 거는 그런 어떤 여러분이 처음 최초의 아이디어 제안자는 아니지만 그 아이디어를 베이스로 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 더 플러스하는 그렇게 해서 좀 다른 부분에서 가는 방법들 이것도 저는 좋은 어떤 상품 개발의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대신에 이제 소비자들한테 우리가 전달하는 어떤 혜택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이 좀 생각할 수가 있겠죠.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아무튼 2012 년부터 그러니까 2011 년에 제가 발표를 했으니까 지금 올해로 인제 딱 10 년이 되네요 지금. 그쵸? 그렇게 되는데 어 2012 년부터 여러분도 이렇게 한번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순간순간 빨리빨리 지나긴 하지만은 요 당시에 인제 제가 콜라보레이션과 동행에 대한 얘기들은 뭐냐면 이 브랜드 샵이 되게 어려워지고 있는 시점이었어요. 그렇지만 전체 시장을 이 브랜드 샵들이 인제 이렇게 리딩해 가고 있는 국내 시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인제 어떤 이 유통과 메이커 간에 뭔가 이렇게 같이 협업, 상생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들을 좀 담고 있는 얘기였어요. 그다음에 이제 2014 년, 15 년, 16 년까지 가면서 이제 요우코라는 중국의 인제 관광객들이 한국을 찾기 시작하고 국내 어떤 유통에 어떤 정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장품 시장은 급성장을 합니다. 이 당시에 보면은 대략 한 15% 에서 20% 까지 막 성장을 하는데 그 부분이 인제 중국 시장에 대한 오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브랜딩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국내 브랜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글로벌 브랜드로 어떻게 인제 생각을 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리브랜드도 같은 얘기고 르네상스도 다시 우리가 점프업 할 건데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들을 가지고 우리가 마케팅을 해야 된다. 그다음 정관합은 뭐냐면은 여러분들도 또 인제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기억을 하실 텐데 초창기에 중국 시장의 가장 큰 혜택은 소위 말해서 보따리 장수들이 많았어요. 보따리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매출을 올릴까 여러분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 부분이 되게 파워풀했습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뭐 꼭 보따리 장수가 손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거의 이제 불법적으로, 그러니까 관세도 안 내는 어떤 밀수라든지 위생허가를 안 받고 그냥 막 수시를 한다든지, 사실 뭐 중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거대하기도 하고 어떤 제도가 특히 화장품 쪽에서 안정화가 안 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름 통하고 있었던 시절이 이제 14년부터 16년까지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정반합에 대한 부분은 뭐냐면, 자, 그런 특수가 있는 거는 최대한 활용을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이런 것들이 규제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어떤 준비를 해야 된다 하는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위생허가도 받고 그다음에 이제 뭐 관세라는 것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미리 이제 좀 제가 경고를 했던 부분들이고, 또 원아시아는 뭐냐면 중국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좀 약간 눈을 돌려서 아세안 국가, 그러니까 아시아 국가까지를 같이 바라봐야 된다 하는 부분들을 좀 이 당시에 좀 전망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뭐 최근에도 이제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가 이제 뭐 뉴비티에 대한 어떤 이제 새로 이제 창립 기념 행사에서 그런 얘기를 했고, 저는 이제 뭐 개인적으로 보면 이제 서경배 회장님에 대해서는 뭐 저하고 이제 동문이기도 하지만은 제가 예전에 나들이 대표 시절에 이제 협회에서 그분은 회장이고 전 이제 부회장 시절에 이제 같이 잠깐이지만은 만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분의 처음 생각들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을 아마 잘 못하실 수 있을 텐데 이제 아모레퍼시픽이 지향점은 아시아의 뷰티 리더로서의 어떤 그런 지향점을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걸 실현하는 건, 이게 목표를 가지는 거와 실현하는 건 좀 갭이 있었던 부분인데 좀 아쉬움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오너가 어떤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어떤 우리가 사업을 실행하면서 같이 했었으면 소위 말해서 금상첨화가 됐을 텐데, 저 지향점 자체는 되게 올바랐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이제 아쉬움이 더 큰 거죠. 그래서 지금 올해 들어서 이제 뭐 뉴비티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약간 아모레퍼시픽에 대해서는 이제 아쉬움 때문에 많은 부분들을 사실은 좀 뭐 비판도 많이 합니다.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아모레퍼시픽에는 1년에 2번씩 그 지금 지미님 있는 거기 그 연수원에서 강의를 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되게 아쉬워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또 뭐 뉴비티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뭐 말이 뉴비티지 그게 뭘까 좀 모호한 것 같아요. 뭐 제가 뭐 아모레퍼시픽에 컨설팅 뭐 해줄 거는 아니지만은, 물론 안에 내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겠지만은 제가 보는 부분에서 본다면은 아모레퍼시픽은 오히려 더 백투더 베이직이 필요해요. 뉴비트라는 부분을 자꾸만 비전을 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그 얘기를 해봐야 어차피 우린 디지털 시대고 그거를 모르고 갈 수는 없거든요. 그건 다 받쳐 있는데 거기다 하나 더 한다? 제가 좀 요번에 뭐 행사를 가보지는 않았지만 한 걸 보니까 이제 메타버스를 통해서 이제 하는 부분들을 그게 트렌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거기 구성원들이 다 거기에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오히려 저는 아모레퍼시픽이기 때문에 오히려 기본에 충실한 뷰티가 뭔가, 아모레퍼시픽이 뭘 추구했었던가, 아까 얘기했듯이 진짜 아시아의 뷰티 리더가 된다는 부분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할 것이냐. 근데 되돌이켜 보면 근래 한 10년 15년 사이에 아모레퍼시픽에 기억나는 브랜드가 없어요. 지금 뭐 소라소라든지 많은 뭐 헤라 이런 브랜드가 있지만은 이 탄생을 보면 그 전의 탄생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뭔가 노후화되고 이제 리뉴얼하는 부분이 있지만은 좀 다른 각도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뭐 지민님이 있다 보니까 제가 아모레퍼시픽 얘기를 좀 더 드렸습니다. 그냥 참고를 하는 뿐이고, 뭐 그래도 어쨌든 국내 1등 이게 2등 기업인가 아쉽긴 합니다. 어. 그 웃음의 의미는 뭐예요? 본인도 느끼고 있다? 어. 네. 네. 음. 나는 이제 오히려 이제 그 지민님 같이 구성원들하고 이거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는 게 되게 좀 더 필요한 거 아닌가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면 충분히 능력이 있고 많은 어떤 지금 뭐 역사적인 부분이라든지 뭐
축적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잘 끼지를 못하는, 꿰지를 못하는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만 새로운 얘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그걸 다 알고 있는데 하면은 진부해지니까 사람들이 아니 뭐 별거 없네 하고서 안 따라간다는 거죠. 임원들에 대한 교육들이 좀 필요해요, 사실은 거기는. 자, 어쨌든 거기까지. 너무 욕하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좀 제가 오버하는 거고. 2018년부터 20년까지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때부터 이제 걸리는 것이 한한령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의 우리가 뭐 어떤 하나에 대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지만은 뭐 미리부터 예측을 했어야죠. 사드라든지 이제 그 이후에 코로나19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하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2018년부터 20년까지 이렇게 본다면 아마 금년도에 제가 이제 또 이제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금년 11월 되면 또 발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가장 저한테 다가온 건 사실 메타버스였어요. 메타버스에 대한 부분이 아까 이제 아모레퍼시도 이런 회의를 통해서 메타버스를 통해서 한다고 해서 아 역시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잘 알고는 있구나 생각을 하는데 그냥 단순하게 메타버스만 보면 안 돼요. 이게 이제 비대면이라는 부분들이 디지털과 접목을 해서 오히려 다른 세상이 열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디지털을 베이스로 한 뭐 그런 얘기들을 제가 좀 전달하지 않을까? 약간 팁을 드리면 18년부터 20년에는 진짜 어떤 그 전 세계적인 팬데믹 이런 부분에서 브랜드가 더 중요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뭔가를 막 이렇게 접촉을 할 때는 뭐 브랜드를 몰라도 그 제품에 대해서 그러니까 브랜드가 잘 안 알려져 있더라도 그 제품을 보고 서버으로 해서 '아 이런 거구나. 좋은 거구나.' 하는 거를 이해할 수 있는데 이 비대면 입장에서 본다면은 더더욱이나 브랜드가 중요한 거죠. 여기서 제가 하나 질문을 한번 드려보면 아유, 질문보다는 그냥 제가 설명하는 게 더 낫겠네요.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경기가 좋을 때, 호경기 때 이제 브랜드, 그러니까 어떤 상품군이든 일반적으로 마케팅 조사를 해보면은 브랜드를 기억하는 숫자가 있어요. 근데 호경기 때는 보통 평균적으로 3개에서 한 5개 정도를 이렇게 기억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어떤 쉽게 말해서 이거죠. 내가 화장품을 사려고 하면은 한 5개 정도의 브랜드 정도에서 선택을 한다는 것이죠. 음. 근데 이것이 경기가 나빠지게 되면은 숫자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어. 줄어든다는 게 뭐냐면 뭐 약 한 2-3개 정도로 그러니까 절반 정도로 줄어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현상적인 부분을 우리가 우리 전략에서는 어떤 부분으로 들어가야 되느냐?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아, 내년도 경기가 좋아져. 그럼 우리가 넘버 5까지만 들어가는 전략을 세우면 되잖아요. 만약 광고를 통해서 여러분의 브랜드를 알려서 만약에 인지도로 봐서 5번째까지만 들어가면 돼요. 굳이 막 돈을 엄청나게 써서 1등, 내가 6등인데 1등까지 갈 필요는 없다는 거죠. 한 단계만 딱 바꾸는 그런 전략을 세울 수가 있죠. 그죠? 왜? 5개 중에만 들어가면 되니까. 물론 1등이 더 많이 할 수 있지만 제가 얘기하는 건 통계적으로 보면 5등까지만 들어도 충분해요. 그런데 여러분 회사가 6등이라 했는데 내년도 경기가 안 좋아진대. 팬데믹 그러니까 코로나19가 뭐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더더욱 안 좋아질 조짐이 보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여러분의 전략이 바뀌어야겠죠. 아, 우리가 5등까지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진짜 살아나려면 난 3등까지 최소한 해야 돼. 왜? 소비자들은 3개 브랜드만 기억을 해 주니까. 전략이 확 바뀌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그 경기에 대한 부분들을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그냥 그게 아니라 내년도 경기가 안 좋아진대. 그 끝. 안 좋아지니까 어떻게 할 건데. 이게 없어요. 여러분이 마케팅을 하고 어떤 이런 브랜드 매니저다 하면은 그냥 막연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아 내가 마케팅을 열심히 해야지.'가 아니라 저는 열심히 잘못하면요. 소위 말해서 '어 이 산이 아닌가 배? 저 산인가 배?' 이렇게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으려면 정확하게 차라리 움직이지 않는 게 더 나아요. 어. 그래서 제대로 하라는 걸 제가 항상 강조를 하는데 이런 것들도 하나의 팁이에요. 어. 그래서 최소한 저 수업을 오늘 들은 4분은 내년도 경기가 어떻다 그러면은 최소한 그런 예측들은 좀 해 봐야겠어요. 그리고 그런 전략을. 그래서 우리가 뭐
3등에 들어가야 되는 거. 3등 들어가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렇죠? 저기 뭐 한 20등 하는 기업이 그렇게 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또 전략이 또 바뀌어야 돼요. 내가 3등으로 들어가는 건 내가 5등을 하고 있을 때 전략인 부분이고, 내가 20등에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이 또 소용이 없는 거죠. 어느 세월에 내가 뭐 나만 뛰나요? 다른 사람도 다 고민하면서 뛰는데, 그렇다면 3등이 아닌 다른 시장을 봐야 돼요. 그게 이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세분화 시장을 봐야 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너무도 멀리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 멀리 있다고 해서 그냥 가볍게 포기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전혀 아닌 부분을 막 따라가려고 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1년이 힘들어요. 매달이 힘들죠, 사실은. 뭐 중소기업 같은 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뭐 나한테 일을 다 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다 한다는 것도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아모레퍼시픽도 되게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 늘 1등만 하다가 이제 2등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2등한 회사는 1등 됐을 때 오히려 우쭐하는 부분인데, 맨날 반에서 1등인데 갑자기 2등하면 공부 못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5등도 있는데. 지민이 그렇지 않나요? 2등도 잘하는 거잖아요. 근데 기분은 그게 아니죠. 꼭 20등 한 기분 아니에요? 아닌가요? 저는 뭐 일개 구성원일 뿐이라 그런 아닐걸. 전체적인 내용은 잘 와닿지 않습니다. 아니, 그거는 그 뭐 지민님이 좀 겸손해서 한 얘기고, 이제 이게 그냥 분위기가 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아모레퍼시픽은 그 뭐 3등을 하다 2등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진짜 안에선 고민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저것을 하는데 이제 제일 먼저 다가오는 건 아마 뭐 오너부터 또 임원들이 많이 걱정을 하겠지만, 나는 임원들이 아모레퍼시픽은 잘 되려면 임원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임원을 사람을 바꾸라는 게 아니라 임원의 사고가 바뀌어야 돼요. 그 정도까지. 자, 10년간에 대한 얘기를 좀 했습니다. 아무튼 생존을 하자 하는 것들이 좀 이슈였고요. 금년도는 제가 나중에 또 발표해서 여러 기회가 있으면은 학기 끝나기 전에 금년도 발표한 내용들을 한번 좀 특강으로 보여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전 이제 디지털에 대한, 메타버스에 대한, 그러니까 메타버스에 다 들어보셨나요? 혹시 정원님, 박정원님, 메타버스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매스컴 통해서 많이 들어봤어요. 관심은 있으세요? 글쎄, 저는 좀 어, 거리가 먼 어. 남이 그렇게 가서 생각하지 마세요. 뭐 저보다도 젊고 정원님이 지금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자꾸만 스스로를 그렇게 샤이하게 만들면은 점점 멀어져요. 해요. 그런 것들에 대한 건 도전이라고 보거든요. 해보는 거예요. 이게 제일 먼저 메타버스를 공부할 필요는 없지만은, 메타버스가 뭔가를 이제 매스컴 통해서 들어보면은, 이제 저는 이제 그런 데 관심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제 메타버스의 근간은 사실은 가상현실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증강현실, 가상현실인 건데 마케팅에서 많이 활용이 돼요, 지금 현재로서. 근데 이제 메타버스의 가장 뭐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게, 정원님 끄지 마시고 옛날에 그 싸이월드 해보셨죠? 싸이월드요? 예. 싸이월드는 알죠? 네, 알긴 알죠. 안 해보셨어요, 싸이월드는? 그냥, 예, 예, 그냥 음, 알기는 아는데, 뭐, 어, 그렇게 구체적으로는 안 어. 해봤어요. 그냥, 그러니까 뭐 그게 그냥, 한창 유행이구나, 뭐, 싸이월드 어, 통해서 뭐, 어, 어, 동창들이 맞아요, 맞아요. 모여가지고, 뭐, 그거예요. 그 싸이월드가 2021년 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2020년 판 싸이월드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네이버에 보면 이제 제페토라는 게 있는데, 거기 들어가 보시면은 사실 좀 하기는 어려워요. 왜냐면 그걸 이제 사실 좀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냥 들어가서 제페토라는 거 한번 보고, 제페토가 지금 뜨고 있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리고 뭐 아니면 이제 아까 이제 아모레퍼시픽이 이제 메타버스를 이렇게 활용해서 이렇게 지금 비대면 상태에서 창립 기념 행사를 했다 하는 부분들, 이제 그런 부분인데, 이제 그냥 공부할 필요는 없고 그냥 한번 느껴보시라는 거죠. 그냥 뭐 한번 들어봤으면 더 다행이고, 혹시 좀 저거 하면은 시간 되시면은 메타버스가 뭘까 유튜브에 들어가면 많이 나와요. 네, 재밌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네, 그냥 시간 있을 때 보시라는 거예요. 공부를 하지 마시고. 네. 예.
아무튼 이제 메타버스에 대한 것들은 이제 디지털과 접목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자, 화장품 현황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드려볼게요. 요거는 제가 최근에 이렇게 업데이트 시켰어요. 작년까지 이게 아닌데 최근에 이렇게 나온 자료가 뭐냐면 화장품 시장이 전체적으로 줄었어요. 역사적으로 처음입니다. 생산액이 줄기는 매년 늘었는데 최초로 줄었어요. 성장률이 마이너스 7%고요. 나름 수출은 또 늘었어요. 75억 불까지 늘어서 무역 흑자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요. 화장품 제조 판매업자 등록이 한 4,000개 정도 되고요. 아시다시피 이제 책임 판매업자, 이거는 이제 제조 설비를 안 가진 이제 뭐 브랜드를 가졌거나 상품을 판매하는 회사겠죠. 그래서 등록된 공식적으로 된 거는 2만 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거보다 더 많다고 비공식적으로 한 4만 개까지 바라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많은 숫자거든요. 어떤 우리 전체 규모에 비해서. 이런 이유는 화장품 사업 자체가 되게 이제 진입 장벽이 좀 낮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뭐 그게 이제 어떤 투자 금액이라든지 뭐 법률적, 그러니까 법적인 부분, 이런 부분에서 되게 좀 손쉽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이 이렇게 진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세부적으로 보시는 데이터들을 보면요, 역사상 이거는 뭐 제가 알고 있는 역사 자체가 뭐 제가 화장품에 몸담으면서 그 이전부터도 계속 성장을 했었던 부분이니까 아마 최초 아닐까, 마이너스 성장을 이렇게 했습니다. 역시 이제 기초 제품들이 뭐 60%대를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고요. 두발과 색조, 그러니까 두발의 상승세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11%씩을 차지하고 있고요. 전체 어떤 감소 부분은 있는데 이제 인체 세정용은 오히려 성장을 했습니다. 3%. 이 부분은 뭐냐면 손 소독제라든지 손 세정제, 이런 코로나19에 의한 대응하는 제품들, 그런 것들이 좀 늘어나서 이제 이 세정에 대한 부분은 좀 늘었지만 전체적으로 큰 포션을 차지하는 기초 색조 두발에서의 이 마이너스 성장을 함으로써, 특히 이제 색조 같은 경우는 마스크를 착용함으로써 색조에 대한 수요 자체가 많이 줄었던 현상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기능성 화장품도 약 8천억 정도 감소세로 돌아섰고요. 물론 이제 이 기능성 화장품은 작년도에도 약간 성장을 했다고 그러지만은 실질적으로 보면 화장품 쪽에 기능성 화장품으로 편입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연모제라든지 탈모 방지 제품이라든지 이런 기존의 의약 외품에 속했던 제품들이 이제 이렇게 넘어오면서 실질적으로 화장품 쪽에서는 성장을 못했었는데 수치적으로 늘어난 것처럼 일시 보였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기능성 화장품 시장을 본다면은 뭐 거의 성장 둔화 그 정도로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이제 치열해지고 다르게 생각해 보면 소비자들이 이 기능성 화장품이라는 거에 대한 뭐 신뢰가 떨어졌다든지 이제 불신에 대한 뭐 그저 그렇지 이 정도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우리 이제 기업에서는 전부 이제 기능성 화장품을 많이 추구하려고 그러죠. 저는 뭐 개인적으로 본다면 굳이 여러분들이 이제는 기능성에 대한 것들 너무 강조할 필요가 없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품을 써보면서 효과를 느껴야지, 거기 기능성이라는 뭐 인증 마크 아니면 기능성 설명을 하면서 소비자 산다고 생각하는 게는 얘는 좀 힘들다. 특히 이제 왜 그런 얘기를 드리냐면 이제 글로벌하게 국내 시장만 여러분들이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글로벌 시장을 갈 때 이것이 좀 보틀넥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장애물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중국에 갈 때 여러분 그거 썼는데 거기다 하면은 위생허가를 받아야 해서 오히려 시간과 돈이 추가적으로 들기 때문에 뭐 그런 효과들을 본다면 오히려 기능성에 대한 부분들은 앞으로 전략적으로도 많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요 얘기는 아마 지민님한테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 최근 들어서는 이제 이렇게 디지털화되고 SNS를 통해서 특히 이제 직구를 통해서 하잖아요. 거기에 어떤 기능성이 중요해서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용해 본 사람들이 아 좋다더라 이런 부분 때문에 더 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기능성 허가에 대한 부분들은 앞으로 좀 많이 우리가 고려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지문님 무슨 또 질문 있으세요? 그건 아니죠. 아닙니다. 예. 자, 탑2.
탑 1은 이제 LG입니다. 아무튼 탑 2, 탑1 이제 야구를 올려야지 지민님이 좀 더 이렇게 자성하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다시 이제 1등 기업으로 왔으면 좋겠어요. 60%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 두 회사의 어쨌든 탑 2. 저는 이제 탑 2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많이 차지하는 건 저는 비정상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은 뭐 이제는 이 화장품 산업 자체가 외국 브랜드들이 와서 경쟁, 예전에는 뭐 외국 브랜드들이 뭐 국내 시장을 다 휩쓸어 이런 얘기하는데 그런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국내 화장품 브랜드들의 어떤 그 경쟁력 자체가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감안한다면 좀 다른 각도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위 10개 회사가 뭐 작년도에 한 80% 차지를 했었는데 이제 70%뭐 그래도 어쨌든 이거는 이제 8대 2의 파레토 법칙을 같이 유지하는 부분이죠. 이제 여러분 그 파레토 법칙은 아시죠? 마케팅에서도 많이 활용되는데 상위 20%가 전체 매출의 80%를 차지한다. 이제 이거는 뭐 통계적으로 나오는 부분인데 뭐 전체 산업에서 마찬가지 같아요. 화장품에서 역시 탑 10에 들어가는 기업들이 70%의 이렇게 매출을 차지하고 있다는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한방 브랜드가 역시 이제 대세입니다. 그러니까 단일 품목으로 이렇게 생산액들을 보면 이 화연의 이 로션 하나가 이제 1조 3천억. 그러니까 이 제품, 그러니까 이 화연 브랜드 자체가 이 정도 그 생산액을 한다는 건 대단한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역시 K뷰티를 좀 리딩하는 부분에서는 이제 한방 브랜드가 차지를 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기능성 화장품을 이제 세분해서 보면 다 마이너스에 큰 의미는 없고 아까 다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좀 줄어든 부분이 있고 신규 기능성으로 이렇게 접목된 부분들 때문에 전체적으로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이때 2017년, 18년을 본다면 거의 정체 수준에 지금 머물고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복합 기능성은 아시다시피 주름 개선, 미백, 이거 뭐 자외선 차단까지를 포함한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자외선 차단 같은 경우는 이제 선스틱 같은 경우 뭐 감안해 가지고 좀 다양성을 좀 가져가는 부분들이 생겨날 수 있다 하는 부분입니다. 아무튼 전체적으로 이거는 아까 이제 그 기초 화장품의 매출 감소와 더불어서 같이 영향을 받은 부분을 볼 수 있고요. 수출은 지난 5년간으로 본다면 연평균 성장률 자체가 16%입니다. 그래서 아까 앞전에 얘기했던 연평균 성장률 여긴 7%거든요. 화장품 전체 시장을 보면 거의 배 이상의 이제 수출에서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화장품,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도 이제 화장품 산업의 전략을 넘버 3에 들어가는 그런 전략을 해오는데 작년도에 벌써 넘버 3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뭐 이 부분은 되게 우리나라가 좀 그 수출 분야에서 K뷰티가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국과 홍콩을 항상 제가 이렇게 붙여서 얘기를 하는데 홍콩은 이렇게 확 줄은 거로 보이잖아요. 이게 아까 제가 얘기했던 약간 불법적인 우회 수출을 하는 것들이 이제 합법화로 다 돌아들면서 결국 중국 시장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이 합산으로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밀수, 그러니까 따이공이 없어졌다는 그런 부분들, 뭐 지금도 있긴 했지만은 급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들 이제 합법적으로 이제 세관 통과를 하려고 하는 부분, 또 위생 허가를 받아서 가는 부분들, 그리고 아직도 60%를 차지하기 때문에 저는 뭐 어떤 분들은 뭐 중국이 이제 끝났어 하지만은 절대 저는 중국을 버려라 하는 논조는 아닙니다. 항상 저는 중국이 그래도 우리한테는 더 큰 시장이 될 것이다. 먹더라도 큰 시장에 가서 봐야 돼. 그리고 저는 그 이제 일선 도시라고 하는 데가 있잖아요. 베이징이나 상해처럼 이렇게 큰 대도시 중심으로 우리가 막 하려고 그러는데 아모레나 아모레퍼시픽이나 LG 같은 경우는 거기서 해줘야 된다고 봐요. 어떤 역할을. 그렇지만 저는 오히려 우리의 경쟁력은 뭐 2, 3선이 아니라 한 4선 도시들, 그러니까 규모가 좀 작은 도시에서는 아직도 우리 경쟁력이 있고 시장이 크거든요. 그런 데를 놓치고서는 뭐 베트남도 여기 자료가 나오지만은 되게 급 성장을 하고는 있어요, 시장이. 그렇지만은 절대 규모에서 작기 때문에 뭐 중소기업들이 좀 막 들어가기에는 가보면은 그런 거죠.
시장은 있는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제품을 구매력이 너무 떨어지네. 돈이 없거든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어떤 경제 발전이 중국 같은 경우는 좀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뭐 신흥 부호도 나오고 이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제가 3, 4선 도시를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1선 도시에서는 글로벌 브랜드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프랑스라든지 유럽의 빅 브랜드라, 아니면 뭐 미국의 에스티로더, 아니면 시세이도, 이런 빅 브랜드들을 선호하는 그 층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소비층들은 사실은 KBT에 이렇게 사야지 하는 그런 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명품들을 쓰는 사람들한테 KBT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눈 안에 오는 브랜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도 그런 소비자들은 우리나라 제품을 안 썼던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들이 우리 제품을 썼을 거다 생각을 해요. 착각인 부분이 많죠. 예전에 보면은 뭐 시진핑 부인이 국내 모 브랜드를 썼다더라. 그래서 뭐 귀족들이 쓸 것 같지만 그 사람도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 시장 자체는 소위 말해서 아주 최부위층들은 우리 브랜드를, KBT 브랜드를 쓰지 않는 고객들을 보셔야 되는데, 착각을 하면 그 사람들을 자꾸만 가려고 하는데 점점 어려워지죠. 그래서 아모레퍼시픽도 그쪽을 보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LG도 마찬가지고, 오히려 2, 3선에서 KBT. 왜냐하면 지금은 중국 자체 로컬 브랜드들의 퀄리티가 좋아지고요. 그 사람들의 마케팅이 높아지면서 우리 제품들을 막 이렇게 소위 말해서 경쟁으로 따라왔어요. 벌써. 그래서 마스크팩만 하더라도 오히려 우리나라 브랜드들이 등위권에 들어간 게 하나도 없어요. 중국 브랜드는 오히려 등위권에 들어가고 싼 가격에 좋은 퀄리티로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아무튼 되게 어렵다 하는 부분들이 시장에서의 부분이고요. 미국과 일본에서 이제 오히려 팬데믹 이후에 조금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부분은 가장 크게 기여했던 게 손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손 세정제라든지 손 소독제 제품들이 이쪽 지역으로 초기에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뭐 순간적으로 비화장품 제품들이 늘어나면서 시장이 늘어났다. 이런 것들을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뭐 세부적으로 그냥 수치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마케팅을 하고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상품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분야가 늘어나고 있구나 하는 부분들을 좀 세밀하게 보실 필요가 있겠죠. 그다음에 아세안 전체,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10개 나라. 그러니까 이쪽에서부터 쭉 내려가다 보면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라오스, 그다음에 태국, 뭐 브루나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뭐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또 어디 있죠? 미얀마, 그다음에 또 하나 빠지고 들어왔네요. 하여튼 그 10개 나라가 있습니다. 그 10개 나라에 있어서 이제 우리 가능성이 되게 높다. 우리나라는 아세안 커뮤니티에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나름 이제 가입 국가로서 이제 아세안에 대한 위력들을 좀 나름 뭐 협상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경제 부분에서 협력을 하려고 하는 그런 좀 긍정적인 부분이 많죠. 그래서 아세안 국가의 특징은 화장품 하는 입장에서 본다면은 다들 적도를 지나고 있는 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화장품을 수출한다는 것은 적도 지방의 어떤 기후 특색들도 감안해서, 그리고 재밌는 게 뭐냐면 아세안 아까 10개 나라가 거의 기후대가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제품을 만들면 이 10개 나라를 같이 바라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뭐 코로나19에 대한 전체적인 2020년을 본다면은 성장이 둔화됐고요. 아까 경제가 침체됐다는 그런 부분들. 그 와중에서도 대한민국은 좀 그나마 좀 침체가 좀 덜했다는 게 좀 위안받는 얘기. 또 여러분들이 뭐 아마 지금까지 태어나서 처음이지만은 재난지원금이라는 것도 우리가 받았습니다. 재난지원금이 주는 부분들은 좀 다른 부분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산과 소비. 그러니까 과거에는 생산이 더 주도를 했다 그러면 지금은 생산을 한다 하더라도 소비가 못 따라가기 때문에 소비를 오히려 할 수 있는 뭐 여건이 만들어진. 그래서 이제 재난지원금은 그렇게 봐야 됩니다. 사실 의도 자체가 뭐 금액은 작지만 우리가 이제 되게 경기가 어려울 거야, 아니면 환경 자체가 되게 불확실해 하다 보니까 소비보다는 뭔가 저축을 하려고 하는 심리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 재난지원금은
오히려 소비 마인드를 좀 이렇게 늘려주기 위해서 그런 시도를 했던 거고요. 아무튼 1차 때는 좀 효과가 있었고 2차, 3차 때는 뭐 이게 소상공인이냐 막 정치적으로 너무 이렇게 싸움을 하다 보니까 근데 우리가 생각할 거는 아무튼 그겁니다. 이제 소비할 마인드가 더 돼 있어야지 우리가 만든다고 해서 무조건 다 팔리는 시대는 지났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신제품 개발을 한다 그러면 만들면 팔릴 거야 생각하면 이제는 안 되는 거고 소비자가 아까 얘기했듯이 화장품에 있어서 얼마만큼 소위 말해서 이제 가처분 소득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만큼 지불할 의사가 있느냐 이런 걸 봐가지고 여러분이 거기에 맞는 상품이라든지 거기에 맞는 가격 책정들도 필요한 것이죠. 자, 두 번째 특징이 이제 언택트 디지털입니다. 그러니까 디지털화돼 있는 부분들인데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언택트 시대에 들어가는. 사실은 이 트렌드 코리아에서 매년 발표를 하지만은 요거 발표할 때만 하더라도 사실은 이 언택트에 대한 부분들을 코로나를 인식을 못했거든요. 갑자기 어느 날 왔잖아요. 2020년 2월 말에 2월 22일 날에 이게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들은 사실 생각도 못했던 부분이고 이 트렌드 코리아는 언택트를 갖다가 이제 앞으로 이게 뭐 코로나 이외에도 이 디지털화 되면서 언택트라는 기술들이 많이 발전할 거야. 이런 것들을 예측했던 거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코로나가 생기고 나서 이제 언택트가 더 중요하게 된 거죠. 그다음에 호밍이라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집에서 뭔가를 다 하는 거죠. 재택근무도 하고 또 더불어서 이제 트레이닝 같은 것도 이제 홈트라는 것들이 생기고 또 배달 문화도 또 이렇게 새롭게 이제 부상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 바뀐 부분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제 뭐 이런 재택을 통해서 하는 것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 제가 특징을 드린 거는 새로운 시대에 왔는데 뭐 우리나라 입장으로 본다면 어떤 뭐 코로나가 아직도 뭐 다 이렇게 종식된 건 아니지만 초기 대응에 대한 것들이 되게 그 글로벌 스탠다드를 한국이 만드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완전히 폐쇄하면서 한 부분이 아니라 나름 이거에 대한 부분들을 좀 오픈형으로 해서 이제 방역에 대한 부분을 해간 거라든지 아니면은 그 초기 단계에서 저는 이게 정부만 잘한 건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같이 협조에 의해서 그리고 뭐 요즘 또 계속 그러잖아요. 데일리 방송을 하잖아요. 코로나에 대한 것들을 계속적으로 하는데 이제 여러분들은 더 익숙해서 당연히 하는가 보다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쉽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그 하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한국에서 하는 것 자체가 뭔가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고 있구나 하는 부분이고요. 뭐 가장 근래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아직까지 G7에 가입된 건 아니지만 G7에 준할 정도로 아마 뭐 조만간에 G7에 가입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정도의 국제적인 위상이 높아졌다.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우리가 드라이브 스루 같은 거라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한 건 아니지만은 도입을 통해서 되게 효율적인 걸 많이 보여줬고 그런 것들에 대한 이 대한민국에 대한 인식 자체가 바뀌고 있다. 이게 저는 이제 새로운 시대에서 한국이 글로벌 스탠다드를 이끌고 가고 있구나 하는 부분입니다. 또 화장품에서도 저는 이왕이면 이런 것들이 변화가 더 왔으면 하는 바람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보면은 화장품 기업들의 성과를 보면은 되게 저조했습니다. 수익을 낸 회사들이 한 20%밖에 안 되고 뭐 금년 상반기에도 적자 기업을 보면 이렇게 많이 적자를 내고 있고 실질적으로 본다면 뭐 아모레퍼시픽도 정말 우리 지민님한테 약 올리는 수치가 나와서 그렇긴 하는데 하여튼 마이너스가 꽤 높죠. 이 부분. 그렇다고 해서 적자를 내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년 대비했을 때 좀 안 좋다는 부분이고 이 플러스로 돌아간 기업들도 있지만은 좀 적다는 거 데이터상으로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고요. 이거보다는 오히려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공개 기업에 대한 부분들인데 매출액 자체가 한 10% 정도 감소를 했고요. 영업이익은 더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순이익 자체가 되게 감소를 한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안 좋다는 부분들이 여러분한테 좀 드리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오프라인 매장은 이제 더 직격탄을 맞은 거죠. 특히 이제 로드샵 브랜드의 경우는 아주 타격이 심했다고 볼 수 있고
심지어는 로드샵에서 이제 올리브영 같은 경우도 요즘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구매를 하고 뭐 오프라인에서 피킹만 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교환을 원할 때 오프라인을 간다든지. 그러니까 이 매장으로서의 기능을 하나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실질적으로 이제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런 전환은 좀 빨리 잘한 것 같아요. 뭐냐면 판매 매장이 아니라 이제 체험 매장화 시키잖아요. 그래서 우리 고객들이 와서 머무는 어떤 장소 아니면 거기서 뭔가 이렇게 소비자들이 체험하게 해주는. 그러니까 야 그렇게 비싼 땅값을 그러니까 임대료를 내면서 그 정도 해? 근데 그게 더 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우호적으로 하고 뭐 아모레 성수 같은 데도 보면은 이제 최근에는 이제 맞춤형 화장품을 거기서 뭔가 이렇게 데몬스트레이션 해주고 또 회의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일부러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뭐 국회의원하고 모여서 뭐 그런 회의도 하고. 근데 이제 맞춤형 화장품만 보면은 그렇게 아주 딱 떨어지질 않는 것 같아요. 그건 아모레퍼시픽이 못해서가 아니라 이제 한계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도 저는 시도를 한다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도 혹시 뭐 시간이 되거나 아니면 기회가 돼서 성수동 쪽으로 가게 되면 거기가 지금 사실은 이 강남의 가로수길보다 더 핫한 거리가 된 게 성수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별로 다 이전을 했고 뭐 과거에 보면 무슨 가내수공업 하는 공장들이 있던 데를 완전히 카페 거리로 뭐 식당 거리로 바뀌고 있는 그런 부분. 아무래도 성수는 괜찮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도 가보진 않고 이제 이렇게 뭐 기사로만 봤는데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자, 경영 악화가 된 기업의 특징을 좀 보면 M&A를 했던 기업들이 되게 어려워졌어요. 몇 군데 있지만은 왜냐하면 이 목적으로 간 회사들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뭔가 서바이벌의 능력이 별로 없었던 거고 오로지 이제 M&A를 통해서 뭐 기업 가치를 높여서 팔아야 된다는 생각했던 기업들이 아주 직격탄을 맞았고요. 그다음에 온라인상에서 가격이 붕괴된 특히 이제 뭐 마스크팩의 유명한 회사라든지 이런 회사들은 뭐 중국에서의 어떤 거래선의 가격 관리를 못해서 저는 이제 가격과 관련된 부분을 본다면 이거는 뭐 제 경험상 보면 가격이 무너진 브랜드는 그 존재하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시장에서 퇴출되는. 왜냐하면 유통에서의 마진이 떨어지니까 취급을 꺼리게 되고 결국 소비자들은 싼 가격을 원하긴 하지만은 소위 말해서 유통에서의 붕괴 때문에 브랜드가 살아남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래 왔어요. 그다음에 이제 가맹점, 그러니까 로드샵 같은 경우는 가맹점의 갈등이 더 고조가 되는 부분들이 이제 이런 경영 악화로 만들어진 어떤 영향 요소였던 것 같고요. 그 중에 이제 성장이나 수익을 얻은 기업들은 피보팅한 기업들이에요. 그러니까 피보팅이라는 게 뭐냐면 소위 말해서 이제 빠르게 뭔가 사업 전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 드렸던 이제 화장품은 줄어들고 그러니까 라인을 세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라인에서 손소독제라든지 손세정제를 만든 그런 OEM 회사들은 오히려 마이너스보다는 좀 이렇게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던 거고요. 뭐 이 피보팅의 또 사례 중에 하나는 이제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이 사례죠. 그러니까 여객기에 여객 좌석을 개조로 해서 이제 화물을 배송하는. 그러니까 이 팬데믹 상황에서 코로나 상황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여행을 하는 건 되게 자제가 됐지만은 비대면으로 구매를 하다 보니까 직구 구매라든지 이런 수요는 그러니까 델리버리하는 화물은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그런 것들을 개조해서 다시 이제 또 뭐 코로나가 잡히고 관광객이 늘어나면 뭐 좌석을 붙여서 다시 여객으로 쓰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피보팅의 사고라는 게 되게 중요하게 나타난 것들이 한 2년 사이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신규 시장, 그러니까 국내 시장 말고 글로벌하게 이렇게 좀 뭐 그것도 중국 이외에도 아세안 국가까지 이렇게 좀 나름 잠깐만 노력을 했던 기업들은 그나마 생존을 했고 특히나 이제 미국 시장에서 아까 성장도 했지만은 미국 시장에서 새로운 고객들 아니면 기존 고객에서 상품을 늘려간 이런 기업들이 그나마 성장 내지 유지가 됐던 부분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빌리언 브랜드가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뭐 설화수라든지 이제 더후라는 어떤 한방 브랜드들이 이제 되게 메가를 넘어서서 이제 빌리언 브랜드가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용을 최소화하는, 그러니까 되게 어렵기 때문에 줄어드는, 그러니까 뭐 설비를 팔 수는 없으니까 뭐 인원을 구조조정한다든지 아니면은
최소의 인원으로 이제 버티기 하는 것들이 좀 많았습니다. 이제 그나마 이제 그런 것을 빨리 실행한 기업들은 여기에 좀 살아남은 부분들이 있죠. 자, 여기까지 해서 잠깐 쉬고요. 나머지 시간 제가 이제 온라인이고 원래 뭐 3시간씩 수업을 해야 되지만 여러분 또 지칠까 봐 가급적이면은 2시간 내에 수업을 끝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4시 59분이거든요. 이제 5시니까 5시 10분까지 휴식을 하고 그 이후에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나 예, 없다고요. 예, 그러면 10분 쉬고 5시 10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